한때 삼성의 유럽 시장 광고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런던 한복판에서 젊은 여성이 밤늦게 혼자 달리는 장면이었죠. 유럽 시청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비현실적이다. 런던에서 밤에 혼자 뛰다니 말도 안 된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광고 아래 하나의 댓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이라면 가능할 텐데라는 짧은 한 줄이었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 댓글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CNN의 베테랑 치안 전문 기자 엘리사는 달랐어요. 15년간 범죄 통계만 믿고 살아온 그녀에게 그 한 줄은 도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지구상에 그런 도시가 존재할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애틀랜타 CNN 본사 17층 회의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펼쳐진 숫자들. 런던 하이드파크 새벽 2시 성폭행 7건. 뉴욕 센트럴파크 올해 상반기 강도 23건. 베를린 티어가르텐 야간 절도 월 평균 15건. 숫자는 정직합니다. 밤의 공원은 위험하다고 말하거든요. 제시카가 태블릿을 제 앞으로 밀어왔습니다. 화면에서는 삼성 광고가 재생되고 있었죠. 런던 시내 새벽 2시. 젊은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유유히 조깅을 합니다. 저는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그냥 광고잖아. 현실이랑은 다른 세상이고. 그런데 편집장 마이클이 새 자료를 던져놨습니다. 서울시 치안 통계야. 청계천, 한강공원 자정 이후 범죄율 0.01%대.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럴 리가요. 2천만 명 사는 도시에서. 마이크가 비죽 웃더군요. 그럼 직접 가봐. 만약 조작이면 까발리고 진짜면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내라고. 비행기표가 툭 떨어졌습니다. 3일 후 인천공항 직항. 그 순간 10년 전이 스쳐 지나갔어요. 뉴욕 출장 때였죠. 센트럴파크 근처에서 한 여성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저는 데이터 분석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30분 늦은 신고. 그 여성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죠. 그때부터였어요. 현장보다는 숫자가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게 된 게. 사람의 감정이나 직감은 틀릴 수 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소피 라르센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덴마크 출신 다큐 감독이죠. 한국에서 6개월 살았던 경험이 있다더군요. 엘리사, 한국은 달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소피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어요. 비행기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 통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야간 보행 안전도 98.7%, 대중교통 만족도 96.3%, OECD 최고 수준. 너무 완벽했습니다. 완벽할수록 의심스러웠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엘리사, 숫자가 진실을 말하는 건 맞지만 전부는 아니란다. 독일계인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전 여전히 데이터만 믿고 싶었어요. 그게 안전하니까. 그게 확실하니까. 구름 사이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천공항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내부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데도 소란스럽지 않았죠. 입국 심사대 줄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뉴욕 JFK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취재 목적이시군요. 유창한 영어였어요. 혹시 취재 중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로 연락해 주세요. 작은 카드를 건네받았습니다. 서울시 외국기자 지원센터. 24시간 영어 상담 가능. 모든 외국 기자분들께 드리고 있어요. 안전하고 좋은 취재 되시길.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소피가 제 팔꿈치를 톡톡 쳤어요. 어때? 시작부터 다르지? 택시를 잡았습니다. 50대 후반쯤 되는 기사님이셨는데 간단한 영어가 가능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 애틀랜타요. 아, 미국. CNN 있는 곳이네요. 좋은 회사죠.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8차선 도로인데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러시아워인데도 말이에요. 차선 변경할 때마다 방향 지시 등 자연스러운 양보.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클락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였어요. 애틀랜타에서는 3분에 한 번은 들렸는데 기사님이 백미러로 제 표정을 보고 웃으셨어요. 한국 사람들 운전할 때 서두르지 않아요.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서울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회로판 같았죠. 계획된 도시, 설계된 질서. 소피가 창밖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내가 그리워했던 서울이야.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겉만 그럴 거야. 들여다보면 다를 텐데.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이 트렁크를 열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기사 써주세요. 한국에 대해서 팁을 드리려 하니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됐어요. 좋은 인상 받고 가시는 게 더 중요하죠.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어요. 2천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가 이렇게 고요할 수가 있을까? 의심은 여전했지만 뭔가 다르다는 건 느껴졌어요. 과연 뭘까요? 밤 10시, 청계천에 도착했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이. 유모차 끌고 산책하는 젊은 부부. 이어폰 끼고 조깅하는 여자들. 벤치에 앉아 따뜻한 음료 마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잡고 천천히 걷는 연인들. 제가 알던 밤 10시 공원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뉴욕이라면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길가에 놓여진 물건들이었습니다. 편의점 앞 자판기 옆에 놓인 가방. 누군가의 것 같은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벤치 위에 올려진 스마트폰. 주인이 잠깐 어디 간 모양인데 그냥 그대로 있더군요. 저는 소피에게 속삭였어요. 이 모든 게 연출 아닐까? 삼성 광고처럼 말이야. 소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진짜야. 내가 6개월 동안 매일 봤던 풍경이거든. 소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벤치 옆에 세워두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위험해요, 정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말없이 유모차 쪽을 시야에 두기 시작한 거예요. 청소하시던 환경미화원 아저씨, 산책 중인 중년 부부, 조깅하던 대학생. 아무도 유모차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각자 하던 일을 하면서 시선의 한 구석에 두고 있었죠. 부탁받은 것도 아닌데, 말을 건넨 것도 아닌데, 5분쯤 지났을까요? 엄마가 전화를 끊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순간 가슴이 탁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그냥 멈춰버렸죠. 런던에서 논란됐던 그 새벽 2시 조깅 광고. 여기서는 그냥 일상일 수도 있겠구나. 외국에서 오신 기자분들이시죠?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40대 초반쯤 되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 유강현이라고 합니다. 종로경찰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소피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 저희가 기자인 걸 아셨어요? 유강현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CNN 마크가 붙여진 카메라 든 외국인이 이 시간에 청계천에서 뭔가 관찰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경계심이 들었어요. 감시당하고 있는 건가요? 유강현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는 CCTV보다 정이 먼저 움직여요. 잠시 멈춤이 있었죠. 도시는 시스템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움직여야 해요. 정.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 다음 날 점심, 인사동 작은 찻집. 소피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어요. 엘리사, 배가 너무 아파.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식은땀이 흘렀어요. 바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이 영어로 응답했어요. 또박또박 유창하게. 응급 상황이군요.
정확한 위치 말씀해 주세요. 인사동 찻집인데 정확한 주소를 모르겠어요. 그때 찻집 사장님이 다가와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여기 인사동길 38번지 2층 다양이에요. 골목 어귀 노란 간판 보이고요. 3분 내 도착할게요. 정말 3분 만에 구급차가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지금 시각 오후 1시. 서울 한복판 러시아워였거든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렸어요. 그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앞서가던 차들이 순식간에 좌우로 비켜서기 시작했어요. 8차선 도로 한가운데로 길이 열렸습니다.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이. 저는 구급차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바깥을 봤어요. 모든 차량이 일제히 양옆으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구급차만을 위한 전용 차선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죠.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응급차량 지나갈 때 모든 차가 길을 내줘요.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이게 당연하다고. 15분 거리를 7분 만에 도착했어요. 응급실에서 소피는 빠른 검사를 받았죠. 급성 장염. 수액 맞고 금세 나아졌어요. 그런데 계산할 때 또 놀랐어요. 47,000원. 미국 돈으로 35달러 정도. 간호사가 설명해줬어요. 응급처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소피가 회복되고 나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히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로 위 모든 운전자가 응급 차량을 위해 자발적으로 길을 내주는 모습. 그건 법규나 규칙 때문만은 아니었죠. 유강현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도시는 시스템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질서가 아니었어요. 마음들이 움직이는 도시였죠. 응급실을 나오며 소피에게 말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어. 숫자로는 설명 안 되는. 소피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이야. 정이라는 거. 하지만 전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며칠의 경험으로 한 도시 전체를 판단할 순 없으니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다음 날 오후 인사동 골목 깊숙한 곳. 소피가 추천한 일인 헤어샵을 찾아갔어요. 한세빈이라는 분이 혼자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40대 중반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로 말을 거니까 표정이 급변했어요. 헤어컷 플리즈. 한세빈이 손을 저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아, 죄송해요. 영어 못해요. 저는 천천히 다시 말해봤어요. 저스트 심펄 HAIRCUT. 하지만 한세빈은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영어를 잘 못해서.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올랐어요. 뜨거운 게 가슴팍에서 치밀어 올랐죠. 외국인이라고 거부하는 건가? 역시 겉만 번지르르한 거 아닐까? 짜증이 났어요. 정말로. 파인. I understand. 차갑게 말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소피가 당황하며 따라왔죠. 엘리사, 뭔가 오해가. 하지만 전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어요. 맞지? 결국 이런 거야.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지만 막상 외국인 앞에서는 거부하는 거라고. 호텔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정말 진실일까? 아니면 그냥 관광객용 쇼일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역시 어딜 가나 사람은 똑같은 건가?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세빈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죄송합니다. 태블릿에서 나오는 기계음이었어요. 번역 앱이었죠. 어제 영어를 못해서 도움을 못 드렸어요. 밤새 번역 앱 공부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혔어요. 말이 안 나왔죠. 한세빈이 태블릿에 열심히 타이핑했어요. 외국분이 오셨는데 도움을 못 드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눈이 뜨거워졌어요. 밤새 번역 앱을 공부했다고요. 외국인 손님 한 명 때문에. 소피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저는 한세빈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진심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오해했어요. 한세빈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준비가 부족했어요.
그 오후 다시 헤어샵을 찾았어요. 한세빈은 번역 앱과 손짓, 그림까지 동원해가며 최선을 다했어요. 이 길이 어때요? 번역 앱 목소리였지만 마음은 전해졌어요. 머리 자르는 내내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괜찮아요? 더 짧게 할까요? 마지막에 거울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예뻐요. 이번엔 한국말이었어요. 계산할 때 한세빈이 태블릿에 적었어요. 한국 첫 인상이 안 좋으셨을 텐데 좋은 기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제의 거부는 차별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미안함이었던 거죠. 헤어샵 문을 나서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한국어로 정이라는 게 이런 건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하려는 간절함. 사흘째 되는 날 저녁. 편의점에 물 사러 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계산대에서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호텔에 두고 온 거였죠. 당황해서 물건을 다시 내려놓으려는데 뒤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조용히 앞으로 나서셨어요. 함께 계산할게요. 점원에게 돈을 건네시더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갑 가져올게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어요. 됐어요. 좋은 기억만 남기고 가세요. 영수증을 받아 제게 건네시며 웃으셨어요. 한국 어때요? 좋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내주시는 분. 아무 조건도 없이. 편의점을 나와 한참을 걸었어요.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대학생 하나가 다가왔어요. 길 찾으세요? 영어로 물어보더군요. 네, 롯데호텔 가려고 해요.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같이 가요. 20분 정도 걸으면서 그 학생은 서울 곳곳을 소개해줬어요. 저기가 경복궁이고 저쪽이 인사동이에요. 내일 시간 있으시면 꼭 가보세요. 호텔 앞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12살 정도 되는 아이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아이. 대학생이 소개해줬어요. 이 동네 사는 은결이에요. 영어 잘해요. 장은결이라는 그 아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한국 어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며칠 더 있어 봐야 할 것 같고. 은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봐요. 한국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다 착하거든요. 그 말에 뭔가 꽂혔어요. 12살 아이가 자기 나라에 대해 갖고 있는 순수한 자부심. 거짓 없는 확신. 혹시 무서운 일은 없으셨어요? 한국에서?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친절해요. 은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됐어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대학생과 은결이가 손 흔들며 사라졌어요. 저는 호텔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편의점 할아버지. 길 안내해준 대학생. 그리고 순수한 자부심을 가진 아이. 이들의 공통점이 보였어요. 외국인인 저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그 도움에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 소피가 로비에서 저를 찾았어요. 어디 갔었어?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줬어요. 소피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좀 보이지? 진짜 한국이. 네,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숫자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6개월 후, 옥스퍼드 대학교 강당. 200여 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밤 10시에 공원을 산책할 수 있나요? 강당이 웅성거렸어요. 대부분 고개를 저었죠. 스크린에 청계천 야경이 떠올랐어요. 밤늦게 산책하는 사람들. 조깅하는 여성들. 벤치에서 차를 마시는 어르신들. 이곳은 서울입니다. 2천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정말 안전한 건가요? 연출된 건 아니고요. 6개월 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똑같은 의심을 했어요. 데이터 분석가니까 당연했죠. 다음 화면엔 통계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더군요. 구급차를 위해 길을 내주는 차량들 영상. 편의점에서 계산을 대신해주는 할아버지. 번역 앱을 밤새 공부한 한세빈.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시스템의 문제인가요? 교육의 결과인가요? 잠시 멈춤이 있었어요. 유강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한국 사람들은 이걸 정의라고 불러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죠. 사랑과 배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 섞인 마지막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 도시가 정말 존재하나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존재해요. 서울에서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 도시 관계자들이 찾아왔어요. 런던, 파리, 베를린에서 온 분들. 서울의 시스템을 우리 도시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들이 의아해했어요. 법이나 규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1년 후, 다시 서울에 있었어요. 이번엔 취재가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거였죠. 청계천 벤치에 앉아 물소리를 들었어요. 여전히 밤늦게 산책하는 사람들. 여전히 평화로운 풍경.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엔 분석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이 도시를 보고 있었거든요. 한세빈 헤어샵에 들렀어요.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엘리사, 다시 오셨네요. 이번엔 영어가 훨씬 늘어 있었어요. 영어 공부 계속하셨어요? 외국 손님들이 많이 와요. 더 잘 도와드리고 싶어서. 머리를 자르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서울의 변화들, 새로운 가게들, 그리고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 1년 전 처음 왔을 때 기억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오해했었죠. 정말 미안했어요. 한세빈이 손을 저었어요.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어요. 고마웠어요. 헤어샵을 나와 청계천을 다시 걸었어요. 편의점에서 물을 사는데 1년 전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저를 알아보시고 웃으셨어요. 또 왔구나. 이번엔 지갑 안 까먹었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번엔 제가 살게요. 벤치에 앉아 서울의 밤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갔어요. 유강현, 소피, 한세빈, 구급대원들, 식당 사장님, 편의점 할아버지, 그리고 은결이. 가방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어요. 1년 전 호텔에서 발견했던 메시지. 서울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누가 남긴 건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남긴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서울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안다고. 진짜 안전은 CCTV나 경찰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정의라고 부르는 그것.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이제 저는 확신해요. 세상에는 정말로 다른 도시가 있다고.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존재한다고. 서울처럼 말이에요.